자, 이번 시간에는 테마 8, 조선의 통치 체제와 정치 운영 중 조선 초기의 정치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가 조선의 건국인데요. 저번 시간에 고려 말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공민왕의 개혁이 실패했지만 공민왕이 남긴 유산이 이제 신진 사대부 계층과 신흥 무인 세력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공민왕 때는 그 세력이 약해서 권문세족을 뛰어넘어서 고려의 모순을 해결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 두 세력이 힘을 합쳐서 공민왕이 하지 못한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고려 말의 모순이 있는데 고려 말의 모순은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뭐의 불법적 농장 확대와 불교 사원의 농민 수탈인데 그 산과 강을 경계로 한 대농장을 차지하고 또 다수의 노비를 이용해서 그곳을 경작해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세력, 친원 세력, 바로 고려 말의 지배계층인 권문세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뭐와 뭐의 침입으로 사회가 혼란했다라고 하는데 공민왕의 개혁이 실패한 이유가 공민왕이 개혁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뭘 좀 하려고 하면 북쪽에서 누가 쳐들어오고 뭘 좀 하려고 하면 남쪽에서 막 누가 쳐들어오고 이랬거든요. 북쪽에서 쳐들어온 그 왜적의 이름은 뭐죠? 홍건적입니다. 홍건적은 뭐냐면 그 중국이 원나라가 되면서 몽골족이 한족을 지배했는데 그 몽골족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려는 한족들의 그런 반란군, 그들을 홍건적이라고 하고요. 얘네들이 결국은 몽골을 몰아내고 한족의 나라인 명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남쪽에서 쳐들어오는 거는 누구죠? 나중에 임진왜란 때도 우리에 쳐들어왔던 그 왜구가 이제 침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새로운 세력의 성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던 두 세력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성리학을 바탕으로 고려의 그런 사회 모순을 개혁하려는 신진 사대부, 그 다음에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을 격퇴하면서 이제 고려의 영웅으로 떠오른 이제 신흥 무인 세력이 되겠죠. 자, 이런 두 세력이 힘을 합쳐서 이제 고려를 개혁해 가는 와중에 권문세족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리고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위화도 회군이거든요. 자, 여러분, 회군이라는 거는 군대를 돌렸다는 거고요. 위화도는 섬입니다. 위화도라는 섬의 위치는 압록강에 있어요. 압록강에 있는 섬에서 군사를 돌려서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데 이게 어떤 사건의 배경이 있냐면 그 최영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황금보기를 돌같이하라 그랬던 그 장군인데 고려 말에 이제 충신이자 고려를 지키고자 했던 장군이죠. 이 최영이 권력을 장악한 이후에 이제 이성계를 그 선봉장으로 보내서 이제 명나라를 정벌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명나라가 이제 원나라 때 땅이었던 쌍성 총관부 지역, 공민왕이 힘들게 이제 뺏은 그 천령 이북 지역을 다시 돌려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격분을 한 거지. 우리 땅을 얼마 만에 겨우 찾았는데 이제 너희 도적의 후예인 명나라 따위가 이 고려의 땅을 달라고 하느냐. 아예 이 기회에 명나라를 쳐서 명나라가 아직 확실히 장악하지 못한 요동을 고려의 영토로 하여 고려 태조 왕건 때부터 이어져 왔던 북진 정책의 어떤 성과를 반드시 이루어내겠다. 뭐 이런 포부를 가지고 원명 교체기에 혼란을 틈타서 이제 요동을 정벌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고려의 군사 탁싹 긁어 모아서 그 당시 한 5만 명 정도를 다 이제 이성계에게 몰아줍니다. 그런데 이성계가 이제 판단했을 때 이것은 싸움이 되지 않다, 승산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또 이제 옆에서 신진사대부 계층이
지금 시급한 고려의 어떤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군사를 돌렸죠. 지금 말로 얘기하면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이거 실패했으면 이성계와 그 다른 세력들은 다 죽는 거죠. 그런데 이 쿠데타는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성계와 정도전 등이 이제 실권을 장악하게 되었고요. 또 얘네들이 아까 이제 얘기했던 고려의 모순을 해결하게 되는데, 고려의 모순은 권문세족이 대다수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는 자기 땅을 뺏기는 경우가 많았고, 또 자기 땅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제 세금을 여러 곳에서 걷어갔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또 이제 백성들이 세금을 한 명한테만 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고려 말의 토지 개혁이었던 과전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전법을 통해서 이성계가 백성들한테 엄청난 인기가 많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쌀밥을 다른 말로 이밥이라고도 하는데, 그 당시에 고려 백성들이 쌀밥을 이밥이라고 불렀던 이유가 이성계가 내려준 밥이라 그래서 이밥이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쌀은 원래 이제 수확을 하더라도 이제 높으신 분들한테 세금으로 바치는 곡식이었기 때문에 감히 일반 백성들은 그 쌀을 먹지 못했는데, 이 과전법을 통해서 세금을 많이 줄여줬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도 그 쌀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 쌀밥을 내려준 이성계 장군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이밥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인기를 얻게 되죠. 그리고 그 인기를 이용해서 이제 고려라는 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열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와서 이제 계속 이성계를 도와줬던 정몽주를 비롯한 이제 온건파 신진사대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죠. 우리는 고려의 개혁을 원했지 조선의 개창을 원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성계 장군이여 정녕 역적이 되려 하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몽주가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고려의 이제 자녀 세력, 그 다음에 고려의 충신을 지키려고 하는 세력들이 이제 이성계의 이제 반대편에서 정몽주와 함께 힘을 합쳐서 이제 이성계와 정도전을 견제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성계는 어떻게든 이제 정몽주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됐고, 정몽주는 제거됩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정몽주를 죽인 거는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이었던 이방원입니다. 이방원이라는 인물은 나중에 이제 조선의 태종이 되는 세종대왕의 아빠가 되는 사람이죠. 자, 그렇게 고려를 지키던 자녀 세력을 제거하고 조선을 건국하게 되죠.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통치 이념으로 삼은 것이 이제 바로 성리학입니다. 고려의 통치 이념은 뭐라고 하기는 좀 부족하지만 이제 고려라는 나라가 가장 중요시했던 것은 불교였는데,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제 성리학을 가장 중심의 사상으로 뒀었죠. 그 다음에 이제 성리학에서 얘기하는 유교적 민본 정치를 구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이제 나라의 근본이 되는 그런 정책들을 실현하려고 했었죠.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그리고 또 이 성리학이라는 것은 이제 중화를 존중하고 오랑캐를 배척하는 약간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화이론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화이론적 세계관. 네. 그리고 이러한 유교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하였는데, 근데 이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왕권을 강화하려는 그런 이제 왕들이 있었고, 또 왕권과 신권을 조화시키려는 그런 이제 왕이 있었고, 기본적으로 고려의 경우에는 신권이 강했기 때문에 그 왕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왕권을 강화하려는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그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하는 형태가 안정적으로 갔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그 정치 방식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육조직계제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교과서의 표에 보면 알겠지만 육조직계제는
다이렉트예요. 직이라는 게 직접 소통하겠다는 거죠. 왕이 직접 각부의 그 장관들이랑 이제 직접 소통해서 어떤 일을 해결하는 거죠. 중간에 있는 의정부 정승들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크게 관여하지 않는, 국왕이 직접 모든 일을 챙기는 그게 육조직계제이고, 반면에 각부의 어떤 보고를 정승들이 협의해서 이제 그것에 대한 가부를 묻는 형태, 그러니까 왕이 상당히 많은 권한을 신하들에게 위임한 형태가 바로 의정부 서사제가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는 육조 직계제를 시행했던 왕은 왕권 강화를 추구했던 태종과 세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의정부 서사제를 추구했던 왕은 이제 성군으로 알려진 세종과 성종, 중종 뭐 이런 왕들이 이제 의정부 서사제를 시행하게 되죠. 유교적 법치국가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법의 명칭을 경국대전이라고 했어요. 경국대전을 이제 편찬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거 제일 먼저 시작한 왕이 누굴 것 같아요? 세조입니다. 여러분 수양대군 들어봤습니까? 관상이라는 영화에서 이정재가 수양대군 역할을 맡아서 이제 조카였던 단종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왕이 되는데 그 세조가 이제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을 했고 이거를 완성한 사람은 성종이에요. 성종이 이제 경국대전을 반포하게 되죠. 그래서 성종이 경국대전을 반포했다는 거는 이제 조선이 건국되어서 한 100년쯤 지나서 그동안 이제 성리학적 통치 이념을 바탕으로 그 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드는데 이제 완성을 했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보면 의정부 서사제와 육조직계제가 번갈아 시행된 까닭은 무엇일까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제일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건 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의정부 재상들이 심의한다 그러죠. 그러면 이거는 의정부 서사제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6조가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국왕에게 업무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형태죠. 그러니까 의정부를 거치지 않는 겁니다. 이건 다이렉트. 그래서 직접 소통하는 6조 직계제가 되는 거죠. 자, 6조 직계제는 국왕의 권력을 크게 강화하던 처음으로 시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네, 태종 이방원. 네, 태종이 처음으로 6조 직계제를 시행했었고요. 뒤를 이은 세종은 이미 왕권이 강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여유가 있죠. 그래서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해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이제 왕위를 찬탈했던 세조는 다시 그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육조직계제를 시행하고 이후 이제 의정부 서사제가 중종 때부터 다시 시행되는 약간 시소 게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왕권과 신권이 서로 한 번씩 우위에 서는 약간 그런 형태였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뒤에 보시면 이제 통치체제 정비라고 나오는데 조선의 통치체제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파트는 뭐 외워야 되는 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치조직으로 제3의 합의기구인 의정부가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교과서에 표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의정부 밑에서 실제로 정책을 수행하는 그런 부서, 지금으로 치면 각 부라고 할 수 있겠죠. 뭐 국방부, 외교부, 교육부 같은 그런 각 부. 이게 이제 6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사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3사. 이게 3사라고 있는데 이 3사라는 기관은 뭐를 3사라고 하느냐? 홍문관이라는 기관과 그 다음에 사헌부, 이제 사관원이라는 이 세 개 부서를 합쳐서 3사라고 하는데 얘네들 역할은 잘못된 정책 결정을 비판하고 관리와 사족의 여론을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방행정조직을 보면 이제 조선은 8도예요. 고려의 경우에는 5도 양계라 그래서 북쪽 지방 2개를
이제 군사특별구역으로 둬서 일반 행정에 편입을 시키지 않았는데, 조선의 경우에는 이제 북쪽 지역인 함경도와 평안도도 모두 일반 행정체제에 편입을 시켰죠. 그래서 고려보다 많은 팔도 체제를 운영했었고요. 이 팔도에는 이제 누구를 파견했냐 하면 관찰사를 파견했습니다. 관찰사를 파견해서 수령을 지휘 감독했죠. 지금으로 치면 도지사가 이 관찰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도할의 모든 군현의 수령을 파견하였고요. 혹시 이것도 고려와의 차이점입니다. 고려 시대는 이제 수령을 파견하지 못한 곳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고려의 이제 성종 때 최승로가 이제 시급하게 가장 중요한 8개 지역에라도 수령을 파견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수령이 파견되지 않은 곳이 많았기 때문에 고려 시대는 상대적으로 중앙 집권적 통치력이 조선보다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모든 군현에 이제 중앙정부에서 직접 수령을 파견함으로써 지방 장악력이 그만큼 강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수령을 파견하지 않았던 지역에서는 그러면 그 지역을 누가 이제 다스렸느냐? 물론 세금 국가에 냈죠. 하지만 이제 어떤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가지고 있었던 애들을 향리라고 하는데 이 향리가 이제 조선시대에 와서는 수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게 되면서 고려에 비해서 그 지위가 매우 낮아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 이제 들어가야 되는 조직이 유향소라는 겁니다. 유향소는 뭐냐면 이제 지방사족이 조직한 향촌 자치기구고요. 얘네들은 수령을 보좌하고 한편으로 또 견제하고 또 향리가 이제 그 어떤 돈을 걷는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르는지 그리고 그 지역의 백성들이 성리학적 규범에 의해서 제대로 잘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했던 게 유향소입니다. 자, 관리 선발과 관련해서는 역시 과거 제도로 이제 인재를 뽑았는데요. 고려 시대에는 특이한 게 문과 시험은 있었는데 무과 시험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조선에서는 이 무과 시험을 이제 제도화합니다. 그래서 과거 시험을 시행하는데 기존에 있던 문과 그 다음에 새롭게 제도한 무과, 그 다음에 잡과라 그래서 기술 쪽 있잖아요. 그러니까 허준 같은 사람들이 잡과를 다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천문 관측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기술관을 뽑는 잡과의 영역이 되죠. 자, 그리고 인사 관리를 보면 서경이라 그래서 이제 오품 이하의 관리를 관직에 임명할 때 합의를 거치는 제도가 있었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거 가까운 친인척과 같은 부서에 근무하지 않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자기 출신 지역의 지방관을 임명하지 않는 거. 이게 왜 그러냐면 부정부패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여러분 그 영화 같은 데서 봐서 아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립학교의 교장이랑 행정실장이 형제야. 그러면서 뭐 학교 돈을 막 자기 돈처럼 쓰고 막 이런 회계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죠. 이렇게 되면. 또 하나가 또 자기 지역에 그 사람을 지방관으로 보내면 아무래도 아는 사람도 많고 도와줘야 될 사람도 많고 또 그 지역에서 자신의 어떤 세력 힘도 있으니까 부정부패를 저지를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권력의 집중과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했던 제도, 그게 이제 상피제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외란 이후 통치체제의 변화라고 있는데, 원래 기존의 통치체제는 중앙정치조직인 의정부 6조 3사 이런 것들이 기능하는 그런 통치체제였는데, 이게 1500년대에 들면서 이제 여진족과 왜구가 이제 쳐들어오면서 이 국방 문제를 논의하는 기구가 만들어지는데, 처음에는 이게 이름이 이제 변방을 방비하기 위한 이제 기구라 그래서 비변사라 그랬어요. 임시로 만든 거지. 그랬는데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이게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최고 기구로 성장합니다. 임진왜란 때 의정부 6조, 그 다음에 뭐 6조 직계제, 의정부 사사제 이런 거 없어요. 국가 비상대책위원회처럼 이제 가장 핵심 인물들
이제 한 10명 가량이 모여서 시급한 사항을 빨리빨리 처리하는 형태로 이제 국가를 운영을 해서 그게 이제 비변사 체제였는데 그게 전쟁 이후에도 그게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에 권력의 핵심을 차지했었던 의정부와 육조의 권한은 약화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나중에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소수의 가문이 이 비변사를 장악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지네들 마음대로 정치를 하고 자기들 가문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논하게 되죠. 그게 이제 조선이 망한 어떤 이유 중에 하나인 세도 정치의 어떤 형태인데 세도 가문이 비변사를 장악하여 국정을 농단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선의 마지막 왕이었던 고종 초의 축소 및 폐지가 되면서 비변사 체제는 끝이 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조선 전기의 정치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